거지 집안에서 온년이 우리 돈에 손을 대? 그녀는 결혼 3년 동안 시댁에서 번영일을 하며 생활비까지 보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인정한 적이 없었죠. 그날 시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증거도 없이 임신 7개월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12월 한겨울밤 슬리퍼 차림으로 복도에 내쳐졌습니다. 남편은 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고 집안 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혼자 떨고 있었죠. 그때 경비원이 건넨 낡은 휴대폰 하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 그 전화 한 통이 불러올 폭풍을 시댁 가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과연 그날 밤 이후 시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12월 초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번역해야 할 영문 원고가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출판사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터라 수연의 손가락은 쉴 틈 없이 키보드 위를 오갔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질 때마다 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것만 끝내면 쉴게. 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두 가지 언어를 다룰 수 있었기에 일감은 꾸준했고 한 달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어들였죠. 시댁에 얹혀 사는 처지라 생활비도 보태고 아기용품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연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인상을 찌푸린 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에서 손을 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맨날 방에 처박혀서 뭐라는 거야? 컴퓨터만 붙들고 있으면 밥이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번역 마감이 모레라서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번역이고 뭐고 내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컴퓨터만 끼고 살면 아기한테 안 좋아.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랬습니다. 수연이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도 정작 수연이 보태는 생활비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겼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친정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아깝긴 하지만 뭐 요즘 세상에 집안만 보고 결혼하나?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사랑했기에 열심히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은 허리를 펴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우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소라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돈 좀만 더 빌려줘.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조용히 해. 옳게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수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님 소라는 3년 전 이혼한 뒤로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자주 드나들며 시어머니와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죠. 수연은 못 들은 척 발길을 돌려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는 시아버지 영수가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며 집안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시아버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더 말을 붙이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집에서 수연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태준마저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메일로 원고를 보냈습니다. 뿌듯함과 함께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유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내 분유값은 벌어놓을게. 아직 성별도 모르는 아기였지만 수연은 벌써 이름을 지어두었습니다. 아이가 율법처럼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돈이 없어. 수연은 깜짝 놀라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죠. 3천만 원이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형님 소라가 달려왔고 시아버지도 느릿느릿 일어섰습니다. 퇴근하고 막 들어온 태준도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3천만 원이 어디서 없어져?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야. 누가 빼간 거야?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거실을 훑더니 수연에게 멈춰섰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범인을 정해둔 사람처럼.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선 앞에서 왜인지 죄인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형님 소라가 시어머니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보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낮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뱃속의 아기가 다시 한번 발로 찼습니다.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서 뒤척이며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애써 지워보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 소라, 그리고 남편 태준까지. 평소와 다른 팽팽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찔거렸습니다. 마치 엄마의 불안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수연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 3천만 원, 내가 가져간 거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내리쳤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너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냐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제 통장 내역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만 생활했어요. 그때 형님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수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옳게, 근데 요즘 택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데 뭘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수연은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택배라니. 그건 아기용품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기저귀며 베네저고리며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죠. 전부 수연이 번역료로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건 아기용품이에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 돈이라고? 올케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소라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에서 악의를 읽었습니다. 왜 형님이 저러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지 집안에서 시집와서 돈 좀 보니까 욕심이 났구나. 그래서 손을 댄 거지. 그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지 집안.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수연의 친정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수연을 키우느라 넉넉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수연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 태준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알아보자. 수연이가 그랬을 리가.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 편을 들어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태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넌 빠져 있어. 마누라 편만 들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태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수연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시아버지 영수는 소파에 앉은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혈압이 오르네. 알아서들 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연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좋아. 내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지? 그럼 경찰이 밝혀내겠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경찰이라뇨? 내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절도죄로. 어머니. 수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수연과 태준, 그리고 소라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니야. 믿어줘. 태준은 수연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엄마 말씀 들어보자. 내가 아니면 밝혀지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아팠습니다. 소라가 킥킥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옳게 결백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되잖아.
뭘 그렇게 벌벌 떨어? 수연은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걸까? 어제 부엌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던 형님의 목소리. 설마.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닐 거야. 친딸이 친정 돈을 훔쳐갈 리가 없잖아. 수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마치 엄마를 위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임신한 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수연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차가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마저 수연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입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이 며느리 이수연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죠. 수연은 전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도둑으로 신고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자의 표정이 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도둑질을 해놓고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기니까 법으로 가려야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 뱃속에 든 게 뭔지도 모르겠다. 도둑의 자식이 뭐가 되겠어. 그 말에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뱃속 아이까지 모욕하다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형님 소라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저 사람이 진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 정말 아니에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소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올케가 안 그랬으면 나중에 밝혀지겠지. 그 태연한 모습에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의심받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 태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남편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진짜 경찰에 신고했어. 나 어떡해. 태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받으면 밝혀지겠지. 내가 안 그랬으면 무혐의 나올 거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나는 내 아내잖아. 왜 내 편을 안 들어?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시겠어? 일단 좀 기다려봐.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자신을 의심할 수 있다니.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도둑을 이 집에 둘 수 없어.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수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수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리통이 쭉 당겨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저 임신했어요. 수연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한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서 밥을 축내고 있었어.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이었습니다. 넘어지면 아기가 위험했습니다. 수연은 죽으림을 다해 중심을 잡았습니다. 여보, 도와줘. 수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태주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할 뿐이었죠.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넌 닥치고 있어. 시어머니의 호통에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을 복도로 밀쳤습니다. 수연은 벽에 등을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마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수연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외투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노트북도 전부 방 안에 있었습니다. 12월의 밤 공기가 맨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복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정말 쫓겨난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수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오래 있으면 아기가 위험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나 진짜 추워. 아기가 위험해.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문 열어줘. 제발. 엄마가 진정되면 내가 말해볼게.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줘. 나 얼어 죽겠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한겨울 복도에 내버려 두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것이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수연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누군가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복도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도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철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슬리퍼 사이로 맨발이 드러나 있었고 얇은 실내복은 12월의 칼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분인지 30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문 열어줘.
나 정말 추워.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문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일단 엄마가 너무 화가 나 계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말씀드려 볼게. 조금이 아니야. 지금 당장 열어줘. 나 동상 걸릴 것 같아. 아기가 위험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절박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아, 저 사람 말 듣지 마. 도둑이야, 도둑. 엄마, 그래도 밖이 너무 추운데. 추우면 어디 가서 자든가. 우리 집에는 절대 못 들어와. 수연은 그 대화를 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예상했지만 남편마저 자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그 돈 안 가져갔어. 문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진정되시면 내가 꼭 말씀드릴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라고. 지금 영아야. 나 임신 7개월이야. 수연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 태준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철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마저 차가운 공기에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소라였습니다. 옳게, 아직도 거기 있어?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에이, 옳게도 참. 결백하면 당당하게 경찰서 가서 증명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난리야? 소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쫓겨난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 혹시... 수연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소라가 말을 잘랐습니다. 혹시 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웃기지 마. 난 이 집 딸이야. 옳게는 남이고.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 3년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보태고 집안일을 돕고 웃으며 맞춰주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라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수연이에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혈압약 드시고 주무셔. 깨우지 마. 시아버지는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깨어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그랬으니까요. 갈등이 생기면 알아서들 해라며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복도에는 깜빡거리는 복도등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무도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중년 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수연과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수연이 입을 열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한겨울밤에 복도에서 떨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태주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함께 본 일출도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수연을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 말도 믿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태주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내가 좋은 아빠 될게. 걱정 마. 그 말도 그 눈물도 전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철문 안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영하의 복도에서 얼어붙고 있는데 이불을 덮고 누운 것이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수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더 추워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수연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서유라, 미안해.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 아기였지만 이미 서율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널 위해서라도 버틸게.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한겨울밤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수연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복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도 타면 조금은 따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수연은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수연은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겨우 10걸음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낮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수연은 그 한마디를 내뱉고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런, 임산부잖아.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팔이 수연을 받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수연은 그 온기 속에서 마지막 의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뱃속 아기가 다시 한번 발로 찼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버텨야 한다고.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연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쓰러지려던 몸이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흐릿한 시야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손전등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수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있었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철수는 15년째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중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임신한 젊은 여자였고 슬리퍼 차림에 얇은 실내복만 걸친 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단 경비실로 가요. 여기서는 얼어 죽어요. 박철수는 수연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이었고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박철수는 수연을 의자에 앉히고 서둘러 전기 히터를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담요 가져올게요. 박철수는 구석에 있던 담요를 꺼내 수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낡았지만 두툼한 담요였습니다. 수연은 그 온기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추운 밤에 저런 차림으로 복도에 있었어요? 박철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한겨울밤에 내쫓다니.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족은요? 연락할 데 없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시댁 집안에 두고 나왔으니까요. 전화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철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의 숫자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서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만큼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수연은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지금. 수연은 울면서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도둑 누명을 쓰고 경찰에 고소당하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 쫓겨났다고.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슬리퍼 차림으로 복도에 버려졌다고. 경비원 아저씨가 발견해서 경비실에 있다고. 아버지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었습니다. 주소. 수연은 경비원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연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알았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20분이면 간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박철수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마셔요. 몸 좀 녹여야 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수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아기까지 위험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고맙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박철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아가씨, 뱃속 아기는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었는데 정말 괜찮을까? 조기 진통이 오면 어쩌지? 수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정확히 18분 후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강호, 수연의 아버지였습니다. 57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다가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 수연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코트에서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됐다. 아빠가 왔어.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강호는 딸을 안은 채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이강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5대 로펌의 대표가 경비원에게 허리를 굽힌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당황하면서도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강호는 딸을 부축하며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으로. 이강호의 짧은 지시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정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연아, 배는 괜찮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움직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해. 큰 병원으로 가자. 차는 도심의 대형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수연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이강호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저체온증 증세가 있었고 자궁 수축이 감지됩니다. 조기 진통 위험이 있어요. 최소 2주간 입원하셔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기 진통?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유라. 엄마가 미안해. 이강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지. 수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딸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원 수속이 진행되었습니다. 1인실 병실에 누운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이 녹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이제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옆을 지킨 모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연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시댁에서 가져왔다. 내 물건들. 수연은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번역 마감이 사흘 남았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깐, 지금 일하려고?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감이 있어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몸이 먼저야. 아빠, 저 스스로 벌어서 아기 키우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손 안 벌리고요. 수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 아이였죠. 알았다. 대신 무리하면 안 돼.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지금의 수연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유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온 것이었습니다. 입원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노트북으로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다행히 작업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당부했지만 수연은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책임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연은 노트북을 덮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실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소장이다. 시어머니를 폭행죄와 무고죄로 고소했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될까요? 이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 임신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한겨울밤에 내쫓았어. 그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에 허위 고소까지 했고, 이건 가정 불화가 아니야. 범죄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일은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가족? 널 복도에 버리고 문 잠근 사람들이 가족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용서해도 법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피해자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아빠 뜻대로 해주세요.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고소장 접수됐지? 수사 진행 부탁하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 추적 요청도 넣어줘. 그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해. 수연은 아버지의 통화를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니, 계좌 추적이라니,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버지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사실 아빠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아빠가 하는 일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변호사야.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도 로펌의 대표야. 수연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도 로펌.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대기업 소송, 정치인 변호,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하는 곳이었죠. 아빠가 그 로펌 대표였어요? 응. 너한테 일부러 말 안 했어. 내가 아빠 힘밌고 나약해질까봐.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거든.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바빴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수연을 키우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수연은 아버지가 그저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할 때 내가 아빠 배경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길 바랐어. 그게 진짜 강한 거니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 내가 위험해졌으니까 아빠가 나설 수밖에 없어. 이강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넌 아기만 잘 낳으면 돼. 며칠 후 시댁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정도 법률사무소, 수신인은 오정숙. 내용은 폭행 및 무고에 대한 형사 고소 통지와 함께 며느리의 물품 반환 요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예고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옆에 있던 소라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소라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로펌이야. 정도 로펌. 엄청 큰 데잖아. 뭐, 거지 집안이라며. 어떻게 저런 로펌을.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수연의 친정은 가난하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때도 수연의 아버지는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고 혼수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무시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5대 로펌의 대표라니.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우리 진짜 고소당하는 거야?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숙이 서류를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수연이 친정아버지가 보낸 거야? 그래. 정도 로펌 대표래. 내 장인어른이 대한민국 5대 로펌 대표야. 태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장인어른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었죠. 작은 법률사무소를 하신다고만 들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로펌이었다니. 왜 그동안 말 안 했지?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설마 진짜 재판까지 가는 거야? 그러게. 한 가족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으름장 아니겠어? 정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나도 불안해. 만약에 그 돈 추적하면. 닥쳐. 정숙이 소라를 노려보았습니다. 소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주는 그 대화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임신한 애를 그렇게 내쫓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영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2주 후 수연은 퇴원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고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연은 친정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조용한 곳이었죠. 여기서 출산할 때까지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자주 오지 못했던 곳이었죠. 거실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수연은 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시댁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유라, 새해가 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3월 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병원 분만실에서 긴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3.2kg의 아기였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수연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수연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새근새근 내쉬는 숨소리. 수연은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라, 엄마야. 드디어 만났네. 수연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마치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강호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손녀를 본 순간 그 단단하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수연아, 수고했다. 아빠 봐요. 우리 서율이. 이강호는 손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기의 이름이 김서율로 기재되었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습니다. 수연은 그 서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의 성을 바꿔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정도 로펌 소속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안은 채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은 신우이 김소라 씨입니다. 수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예감은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계좌 추적을 한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소라의 금융거래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소라 씨는 3년 전 이혼 이후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졌습니다. 누적 빚이 2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친정 돈을 빼돌려 빚을 갚아왔고 이번 3천만 원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2억 원, 3천만 원. 그 돈을 갚기 위해 형님은 올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 씨가 딸 김소라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날짜는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당일 밤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야, 걱정 마. 올케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저 며느리는 거지 집안 출신이라 아무도 안 믿어.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돈을 가져갔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한겨울밤에 내쫓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인지 분해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보태고 집안일도 했고 웃으며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필요할 때 희생양으로 쓸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더 있다니. 얼마나 더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 김태준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도요? 네. 회사 후배 여직원과 1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도 1년. 그러면 자신이 임신했을 때도,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도, 병원에서 조기 진통 위험으로 입원해 있을 때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칭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달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그 집에서 수연은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수연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유리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깨끗한 상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유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수연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송 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푹 쉬세요. 변호사가 나간 뒤 수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며느리는 거지 집안 출신이라 아무도 안 믿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이강호는 딸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들었다. 변호사한테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대요. 처음부터요. 그러면서 나한테.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강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연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수연은 품 안의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요. 과거에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아요.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잘못한 사람들은 법이 알아서 벌을 줄 거야. 넌 내 인생을 살아.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수연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기 서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올려다보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서유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랑 같이. 6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집 거실에서 서유리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3달이 된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건강했습니다.
수연은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연은 아기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시어머니와 시누이 기소가 확정됐다. 재판 날짜도 잡혔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찰 쪽에서 물어온 게 있어. 뭔데요?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론 공개.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쉬운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내 선택이에요? 그래.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강요하는 사람 없어. 수연은 아기 침대에서 잠든 서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겪은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엄마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숨기기만 했다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할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강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하마. 며칠 후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며느리를 폭행하고 한겨울밤에 내쫓은 시어머니가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화면에 시댁 아파트 외관이 비쳤습니다. 물론 정확한 동호수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시어머니에게 3천만 원 절도 누명을 쓰고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수사 결과 진범은 시누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범행을 알고도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친정아버지는 대형 로펌 정도의 대표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정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아파트가 비치는 순간 정숙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딩동. 정숙은 화들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김소라 여기 살지? 문 열어.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영 내놔. 도망치면 가만 안 둬.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소라의 도박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라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어떡해. 저 사람들이 내가 빌린 돈이잖아. 어떻게 하긴 내가 어떻게 해.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라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린 뒤였으니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이래. 뉴스에 나온 집. 세상에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았다며. 무서워라. 저런 사람들이 옆에 살았다니.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아. 며느리 폭행한 시어머니. 정숙은 물건을 내려놓고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딜 가도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정숙인데. 아, 정숙아.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서.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걸어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계모임도 하고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그 무렵 태준도 회사에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팀장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할 말이 있어. 태준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팀장 자리로 갔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서 빠져야겠어. 네. 왜요? 제가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어. 김 과장이 프로젝트에 있으면 곤란하다고.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객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 입장도 있고. 팀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후로 태준은 회사에서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회의에 불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앉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태준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잦은 퇴사 형식으로 처리해 줄게. 경력에 흠 안 가게.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댁 아파트에 경매 예고장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6개월 연체로 인한 경매 개시 결정. 이게 무슨 소리야? 대출 연체라니. 정숙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라 빚 갚느라 대출금을 못 냈어. 6개월이나.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라의 빚.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마저 갚지 못해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서 살아? 이 집밖에 없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님을 맞이하고 온갖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연은 그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
태준이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사했다는 것. 시댁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것.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공허해요.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는데도요? 그게 복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연은 품 안의 서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잠든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서유라, 엄마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덕분에 앞을 볼 수 있어. 창밖에서는 여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수연은 법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 긴장돼?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봐야죠. 이강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해낼 수 있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수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도 보였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관심이 높아진 탓이었습니다. 수연은 피해자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시어머니 정숙과 형님 소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당당하게 며느리를 내쫓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올케를 비웃으며 결백하면 당당하게 증명하든가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오정숙, 피고인 김소라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일어나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오정숙은 2023년 12월 임신 7개월의 며느리 이수연을 폭행하고 주거지에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딸 김소라가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는 폭행죄 및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소라는 친정 자금 3천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는 사기죄 및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핵심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피해자 주거지 복도의 CCTV 영상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복도가 비쳤습니다. 날짜는 12월 15일. 시간은 밤 9시 23분.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임신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끌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그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었습니다. 8개월 전의 자신, 배를 감싸며 비틀거리던 자신, 그 모습을 다시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수연을 복도로 밀쳤습니다. 수연이 벽에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오정숙이 피고인 김소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떴습니다. 소라야, 걱정 마. 올케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저 며느리는 거지 집안 출신이라 아무도 안 믿어.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수연은 그 문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오정숙,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 김소라,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소라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고인들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오정숙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소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잠시 휴정 후 판사가 선고를 위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숙과 소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오정숙. 피고인은 임신 7개월의 며느리를 폭행하고 한겨울밤에 주거지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체온증과 조기진통 위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딸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허위 고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오정숙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정숙의 무릎이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판사가 소라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김소라. 피고인은 친정 자금 3천만 원을 횡령하여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피고인 김소라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탁!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아빠. 그래, 끝났어. 수고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초췌한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의 눈빛인지 후회의 눈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인 9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주는 거의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힘도 명분도 없었으니까요. 외도 증거가 명확했고 어머니의 범죄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수연에게, 면접교섭권은 월 1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연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태준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실직한 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서유리는 잘 키워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구나. 이혼이 확정된 후 수연은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 딸의 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서율에서 이서율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아이가 이제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유가 충분하니 허가가 날 겁니다. 담당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개명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새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율, 2024년 3월생, 모 이수현. 수연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율, 자신의 성을 가진 딸. 이제 이 아이는 온전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연은 잠들어 있는 서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6달이 된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건강했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서유라, 이제 내 이름은 이서율이야. 수연은 아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좋은 아빠를 못 만나줘서.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아기가 잠결에 수연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으로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서율의 엄마로서, 이수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앞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돌이 갓 지난 서유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건물 2층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수연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겨울밤 복도에서 떨며 쓰러져 가던 자신이 이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센터를 열게 되다니. 새벽이라 좋은 이름이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온다고 하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새벽 같은 곳이 되고 싶어서요. 이강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병원 침대에서 울던 딸이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믿는다. 고마워요, 아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센터 설립 자금은 여러 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5천만 원이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연이 그동안 번역일로 모아둔 저축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정도 로펌에서 프로보노 협약을 맺어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도움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실이 2개, 대기 공간,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꾸며졌네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도와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이 영문학을 전공했던 친구였죠.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협력 변호사 명단, 심리상담사 연락처, 쉼터 연계기관 목록. 수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품 안에 서유리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유라, 여기가 엄마 일하는 곳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아기는 대답 대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상담실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상담이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긴장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가에 퍼렇게 멍이 든 것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1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울던 자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던 그 시간.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수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할 거 없어요.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때려요. 3년째요. 그 한마디에 수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3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여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한참 후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1년 전에요.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에게 맞고 쫓겨났어요. 한겨울 밤에 슬리퍼 차림으로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성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만 가득하던 눈에 작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돕고 싶었어요. 저처럼 힘든 분들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연은 여성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도와줄게요. 법률 상담도 심리 치료도 쉼터 연계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여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상담이 끝난 후 수연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서유리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돌이 지난 서유리는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수연에게는 행복했습니다. 서유라, 엄마가 오늘 첫 상담했어. 떨렸는데 잘한 것 같아. 아기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볼을 만졌습니다. 수연은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이 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유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업 선물이다. 사무실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연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꽃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고마워요, 아빠. 이강호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딸이 이렇게 멋지게 크는 걸 봤으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서유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센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창문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엄마가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서유리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이 센터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서유라, 우리 열심히 살자. 엄마답게 당당하게. 아기가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평생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가 있기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딸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이수연으로서 살아가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율의 엄마로서, 새벽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